방금 소개받은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CST 책임위원 김이경 지석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WHO AS CST에 관련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CST의 내용과 그리고 CST를 사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서 11월 3개월 동안 프리파일럿이라고 해서 현장 적용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결과에 대한 발표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이 발표되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CST를 이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CST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현황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조금 살펴본 후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왜 CST여야 하냐에 대한 것을 국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물론 조사된 기간은 짧지만 약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발달장애, 특히 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인구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인구가 어느 정도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 약간 주춤했던 시기가 있고 증가했던 시기가 있다가 약간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단이 조금 더 정확해지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ST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파일럿에 참여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왜 CST에 참여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대기가 너무 길더라. 그래서 그 길 대기 시간 동안 이거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치료 혹은 교육기관을 여기저기 많이 헤매어 다녔는데 그것이 과연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내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아이랑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 헤매다가 여기에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이 교육만, 그러니까 CST와 같은 부모 교육만 듣는데 반년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달을 기다리면서 돈도 많이 주고 예약해서 갔는데 그리고는 긴 한숨을 쉬시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결론은 대기가 너무 길더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애를 의심하거나 혹은 발견하게 되면 진단을 받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진단을 받으러 갈 때까지의 기간을 국가 통계 자료를 보면 물론 2013년도의 자료이긴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런데 이 이후에 장애 아동과 관련된 실태 조사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장애를 발견하고 진단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전체 평균 26.39개월이 걸리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막상 또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수치상으로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의 CST와 관련해서 결과를 보면요.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현재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혹은 그 관련 기관에서 그 정보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진단과 동시에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8년입니다. 2018년 저희가 이제 9월에서 10월 11월 사이에 진행한 조사에서도 여쭤봤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가장 어렵던가요? 라고 여쭈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가에 이런 경우 없어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아이의 이러한 어려움을 양가 어느 쪽으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그래서 빨리 받아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내가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녀가 3분이신 분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가 발달의 의심을 보이자 진단받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이처럼 셋째 아이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중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기 중재에 재활 치료나 혹은 조기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활이나 조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제때 받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경제력에 맞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적절한 시기에 바로 받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 에서도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 지승 선생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다음 클릭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곳인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는 좀 종합적인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중재까지 대기 기간이 현재 전체적으로는 1, 2년 정도가 되고요. 행동치료 같은 경우는 약 3, 4년 정도의 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2, 3년 정도의 대기가 필요하고요. 그런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서비스를 하기까지 약 2, 3년이 걸린다는 이런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부모님들께 또 여쭤봤더니 현재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경우가 좀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적장애, 그다음에 발달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잠깐 소개시켜드린 CST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발달 장애의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 진행이 잘 안 돼서 답답하다. 마찬가지로 요구에 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좋아진 만큼 이제 또 조금은 새로운 어려움이 더달하죠.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걸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동네에서 친구들과 잘 놀게 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어려움이 봉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2013년 요구조사입니다. 이제 연령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많긴 하죠. 근데 CST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돌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치료교육 서비스, 재활치료나 아니면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들도 그 요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2018년 저희들의 이제 인터뷰 상에서 나타난 결과로도 보시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힘든 만큼
양육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부모가 그리고 양육자가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아이와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꾸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육 기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전문기관 특히 이제 병의원과 이제 관련된 말씀들이었는데요. 부모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갔는데 그 애타는 심정을 조금만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을 하는 부모님들, 아까 앞전에 우리 말레이시아 발표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요. 이제 일을 하는 부모님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의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가 못한다. 잠깐 수업하는 곳에 피드백을 받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가정과 연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CST는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뒷부분에 CST 내용에서도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세에서 9세 그러니까 학년 전기까지를 저희는 이제 CST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전 강의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령기 이제 특수학교든 일반 학교든 학령기가 접어들게 되면 그나마 지원되는 서비스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학년기 이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목마름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ST는 바로 그 학년 전기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WHO에서 CST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받아서 네, 그러면 CST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WHO가 이제 2013년도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조정된 노력을 하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발달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세계 공통의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공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아동이기 때문에 모자보건, 그래서 여성의 건강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을 위해선 발달장애의 아동을 중심으로 그 양육자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도 있지만 이제 일찍 장애가 조기 발견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그런 WHO의 구획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냐 하면 1차적으로는 여기에 정신건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양육자의 정신건강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의 정신건강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HO는 아무런 방법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된 그런 중재들을 패키지로 모아서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 지역사회의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전문가들의 협업적인 네트워크로 하게끔 그렇게 시행이 되게끔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CST는 2에서 9세까지 대상으로 조금 제한은 돼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조기 교육, 그다음에 양육, 그다음에 학교나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삶의 과정에서 일부분의 접근이 시행되고 그다음 연결되도록 이제 연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그 양육자에게 또 가족에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신건강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연결되는 1, 2차 보건의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WHO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전문가가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시행되게끔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O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이 정신건강의 격차를 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2.0 버전으로 가이드가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1부터 8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발달장애가 1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1의 발달장애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2.8에 양육자에게 양육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발달장애 지원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많은 지침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한 탭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또 넘겨드려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 발표장이나 강연회장을 가면 강사가 혼자서 주르륵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어느 영역을 나눠서 한 사람이 하고 끊어지고 또 하고 이제 그러한 강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ST라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발표도 우리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예.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O CST를 정리를 하면요, 대상은 발달 장애 및 발달 지연 그리고 발달이 의심되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장애 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CST를 하게 되는 목적은 아동 발달을 모니터링을 하자라는 것과 그리고 아동과 가족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T는 양육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발달의심 아동과 양육자 및 그 가족의 치료 격차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이제 치료 격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원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공급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그럼 CST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빠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CST가 개발되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CST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2013년에 그 니즈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구되어서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근거 기반에 대한 자료를 연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된 프로그램은 보시면 매번 리비전을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혹은 내부의 전문가 그리고 이들과 관련하여서 도움을 드리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워크숍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CST가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느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중국의 샤먼에서 CST와 관련한 테크니컬 미팅이 있어서 저희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서 WHO는
전 세계적으로 CST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보여진 이 표인데요. 이제 좀 더 큰 표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CST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국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러시아까지, 중국 많은 나라가 CST를 도입하고 있고요. 이제 색깔의 차이는 진행의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현재 프리파일럿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약 41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올해 후반기에 또 미팅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T를 들어오면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계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ST를 진행할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하는 MT를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MT들의 교육이 끝나면 그다음에 사전 시범 현장 연구 프리파일럿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전 시범 현장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차후 국가 시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련 정부 부처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배경 다음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CST의 대상은 약 만 2에서 9세의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양육자가 해당이 됩니다. 양육자는 부모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육에 관여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단이 필요하지 않고 의심된다라고 하면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고, 그 더불어서 1차 건강, 1차 의료라고 하는데요. 1차 건강 관리 제공자나 또는 보건 종사자나 전문가에게 추천받은 양육자가 조금 더 이 프로그램에 도입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중재 방법들이 함께 참여하기, 그리고 의사소통 촉진하기, 이런 행동적 접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행동을 긍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양육 방법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제 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양육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은 9회기로 그룹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9회기를 진행하고, 1회기는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주 1회 정도 진행을 하는 나라가 있고, 2주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개별적인 가정 방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양육자에게 방문해서 허락을 하고요. 방문 자체는 약 1시간 반 정도의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터 9회기까지 이루어질 때 사전 방문, 중간 방문, 사후 방문을 통해서 이 양육 기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요. 그리고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동의 참여와 유지, 그리고 놀이와 가정 생활에서의 루틴이 얼마나 잘 확립이 되는가, 그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행동적인 부분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살피고, 일상의 놀이나 가정의 루틴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육자가 스스로의 웰빙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색깔과 이 횟수가 거의 같이 이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림으로 살펴보면, 양육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이클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마치 유화를 그리듯이 처음에는 놀이와 가정 루틴에 참여를 공유를 하고, 참여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또 다른 루틴을 하면 또 다른 참여가 이루어지니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계속적으로 자기 웰빙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술을 향상하면서 아동이 부모님과 집에서 적응 행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일어나게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CST는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매뉴얼을 가지고 양육자에게 전달하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 WHO AS 이제 CST 개발자들이 되겠죠. CST 개발자들에 의해서 각 CST를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MT 마스터 트레이너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두 번의 MT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트레이닝이 있었고요. 지난 12월에 두 번째 2차 마스터 트레이너 양성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MT들은 FC,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들이 직접 양육자를 이제 만나서 CST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주 1회 이제 추석이 낀 주는 약간 이제 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파일럿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립어린이병원과 성남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두 군데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진행한 연구 결과를 저희가 오늘 드디어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CST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앞전에서도 보셨지만 선정을 하는 데는 1차 보건과 관련된 아니면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뢰가 있어야지 대상자로 선정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 발달지연, 발달의심아동 진단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상임회에 가정방문이 가능한 양육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CST 9회를 가능하면 전회를 다 참석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연구이다 보니까 비디오 촬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선정을 하여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연구 도구들입니다. 평가 도구들은 이 도구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WHO 이제 CS 팀에서 CST를 진행하고 연구를 할 때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얘네가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의 이제 어떤 조건,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약 26개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평가를 참 힘들게 응해주셨고 참석해주신 예비연구 참여자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를 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 아동들의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같이 계셨고요. 총 이제 14분의 양육자 중에 남자분은 한 분 참가하시고 대부분 여성 양육자분들께서 같이 하셨지만 굉장히 할아버지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학력 수준이 높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학력과 상관없이 같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가 조금 더 많고 여자아이가 좀 더 적었고요. 연령은 약 6세, 5.5세 정도의 수준에서 발달 연령 수준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그보다는 조금 더 발달 수준이 낮은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양육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양육 지식에 대한 검사를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파란색이 사전이고요, 빨강색이 사후 결과입니다. 주목할 만한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사후 결과에 가장 큰 차이를 이제 보였던 부분이 아동 행동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웰빙이 향상된 것 같다라는 이제 답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동 행동에 대한 이해, 여전히 이제 행동에 대한 뭐 기능 평가 등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았고요. 보시면 이제 한 군데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요 그래퍼상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전이 이제 높게 나오지만 실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건 나오겠지만, 물론 아동 행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앞전에 보신 이제 두 개의 아동 행동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라는 것과 봤을 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해의,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자녀와의 비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와 활동하는 것이 나는 더 재미있고 좋더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사전 사후로 봤을 때 처음에는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육 기술과 관련한 이제 CST를 들으시고는 그것만이 아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내 아이와도 내가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요. 양육 지식에 관련된 대부분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이미 잘 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양육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CST가 양육자 기술 훈련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양육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사전 사후 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후 상당히 향상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향상되었냐 보면 양육 전략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와 양육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양육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반가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그 기술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물론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향상도를 보여서도 기뻤지만 가장 기뻤던 부분입니다. 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사전 사후 검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차이가 더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한 부분도 있는데 보시면 차이가 많이 이거는 그래프가 낮아져야지 좋은 겁니다. 빨간 게 사후인데요. 그래프가 밑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돌봄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이 CST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셔서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근데 거꾸로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와의 밀착입니다. 이건 물론 수치상에 있어서는 이게 왜 역전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저희는 반가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왜냐? 양육자 기술 훈련을 받고 여기서 배운 전략을 아이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랑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밀착되어야 하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효과를 본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방금 김희경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결과는 참여해 주신 양육자분들의 주관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야
이것이 근거가 있다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조금 더 공적인 서비스로 확인될 수 있겠죠. 저희에게는 스트레스를 심전도라든지 뇌파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 기술을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인터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비교해 보았고, 그 다음에 놀이 기술을 관찰을 하였고, 아동과 어른의 상호작용을 이제 제3자가 이 그 연구에 참여한 저희가 객관적인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평가를 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질병을 없애거나 문제를 없애는데 조금 더 의료적인 건강 접근이 있었다면 이제 그러지 않고 삶이 건강해야 되고 웰빙하는 것이 사람이 좋게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건강한 삶이다. 그 부분을 WHO가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ICF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16년도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번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신라대학교의 이혜정 교수님이 다시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WHO 홈페이지에 한글 버전으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ICF 한글하고 검색을 하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간의 건강이 무엇인가, 인간이 기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장애는 무엇일까, 이 분류를 WHO는 2001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해서 공포를 하였고요.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이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봤던 것처럼 사람을 질병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해야죠. 부모님들께 여쭤봤을 때 자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자폐가 2급이고요. 이 얘기 먼저 하시거든요. 이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네모에는 자폐성 장애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전 세계에 통일이 되는 어떤 코드를 같이 부여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신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기능하거나 손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장애의 개념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잘하는 게 있고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삶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사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 참여는 제약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서 빨강색이 장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냥 자폐성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의학적 진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적 손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루틴 과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모델을 ICF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내적인 능력이 중요하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기능을 수행을 했더니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라는 연구들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더라. 환경인데 환경 중에서 가족이 큰 건 아니에요. 제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도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CST는 이 부분에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 활동에서 기능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원을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겨냥을 한 것이 CST 프로그램이고, 더불어서 이 부분이 자폐 성향이 있는 사람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양육자의 입장으로 보면 양육자가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지 양육자가 여기서 우울증이라는 그런 진단명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를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 WHO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사람에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조금 더 능력보다는 높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가지면 들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타고난 목소리는 작지만 마이크를 썼더니 조금 더 능력이 올라가더라라는 부분으로 일상에서 환경적인 장벽보다는 환경적인 촉진 요인이 나의 삶의 능력을 더 올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WHO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ICF에서 이 후다스라고 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평균치를 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일상에서 자녀의 이해와 의사소통이 사전에 비하면 사후에 조금 더 염려를 덜하게 됐다. 아이고. 사전과 사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보다는 사후가 조금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걱정을 덜 하게 되시는데 여기서 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사전보다 사후가 조금 더 걱정의 염려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발달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보았는데 사실은 어떤 운동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과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있는 오해를 조금 더 풀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발달 장애인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나 정확한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에 떨림이 있는데 이 손의 떨림을 충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어른의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척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거의 1점이라는 얘기는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 양육의 기술들을 처음에는 많이 갖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육 기술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적당한 환경이요. 너무 많은 자극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참여가 증진되게끔 부모님들이 양육자분들께서 좀 더 많은 기술을 배우셨고 적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문제행동 자체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인데 실제로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무언가를 상호작용할 때 관찰하는 평가 도구인데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1차적인 평가에서는 이 정도의 양육자로서의 상호작용을 보이신 분이 양육기술의 마지막에는 이만큼 원래 이 양육자는 이만큼의 상호작용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양육기술이 어려울 때는 이 상호작용 기술이 양육자로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드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수치가 0.3 정도가 달라지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 평가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립이 돼 있는데 전체에 참여했던 14분의 평가를 했을 때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양육자로서의 양육 기술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로 증명이 된 내용을 이제 또 보았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써놓으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뵀을 때 자녀에 대한 목표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좋겠다. 앉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옷 입기와 신발 신기를 자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일상생활 자립은 만 12살 정도 되면 이제 하는데요. 예, 그리고 한 가지의 집착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양육기술 훈련을 쭉 진행하면서 부모님이 이러시는 거죠. 내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네요. 실천 가능하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점점 아주 구체화돼요. 내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이 약 9회기에서의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를 하는 동안 칫솔을 5번 연속 문지르기 달성 가능했고요. 그리고 한쪽 신발을 정리하는 걸 보여주면 그 다음에 따라 정리하기. 근데 구체적이죠. 달성하고 달성할 만큼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건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김희경 선생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온 약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전문가는
양육자나 당사자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급적이면 조금 더 빨리 우리나라의 다수에게 필요하신 양육자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실 거지요. 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네.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